그리고 어른들에게 40대 이상이 되면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치매 증상도 따라서 유산균을 고를 때에 한 포에 유산균 몇 마리가 들어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기능을 하는 유산균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종류의 유산균이 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희입니다. 저는 건강 공부를 하면서 제가 건강서적으로 이렇게 함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시크릿 건강 핸드북. 시크릿 건강 핸드북은 전나무 숲에서 나왔고 이것을 경영학과 박사 장령의 한 권으로 끝내는 시크릿 건강 핸드북입니다. 장령 박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제가 건강 공부를 이것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나무 숲에서 나온 미니북들이 되게 많은데 그 책을 읽으면서 건강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이렇게 이 내용으로 조금 알게 됐는데 자,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없다. 이 말에 가장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작년 2020년도에 저희 아이들이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만 해도 애들이 너무 아프고 줄감기에 중이염 때문에 계속 병원에 다녔고 우리 아이가 중이염도 중이염이었지만 또 기관지염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축농증이라고 해야 되나? 감기가 오면 왜 코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질병들이 계속 생기면서 병원에 다녔는데 제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없다 이 말에 가장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이면 건강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이 음식을 어떤 걸 먹여야 하는지 진짜 그것도 잘 알고 먹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는 가공된 음식을 사 먹일 것인지 아니면 산화되고 영양소가 다 파괴된 그런 음식을 먹일 것인지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약 처방밖에 없어요. 약을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먹고 고치는 질병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 알고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막 덜 아프게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 그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몸에 안에 있는 장기들을 녹이고 있고 간을 녹이고 있고 폐를 녹이고 있고 위를 손상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약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이 많이 들어가면요.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뇌에 손상이 와요. 뇌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에게 있어서 치명타죠. 그리고 어른들에게 40대 이상이 되면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치매 증상도 약을 통해서 생기더라는 거죠. 저도 제 생리통보다도 더 심하게 앓았던 게 두통이었어요. 두통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늘 개보린을 가지고 다녔어요. 호주머니에 넣어 다닐 정도로 개보린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씩 먹던 개보린을 나중에는 안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개보린을 먹으면서 아픈 머리가 좀 호전된다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하나 이렇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안에서 쓴물이 사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가족력이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도 위암,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위가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속에 쓴물이 받치고 이게 되게 오래 간다는 느낌?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상이 저절로 쓰여지고 내가 속에서 쓴물이 생겨서 위산이 생겨서 그 위산이 다시 위역류 현상으로 나타나서 나한테 해로운 것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0대 딱 들어서면서 치매 증상이 진짜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오면서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고 감퇴되고 말을 할 때에도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고 음 버벅대기도 하고 말을 할 때에 단어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막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나면서 제가 스스로 진단을 했죠. '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저희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건강 케어를 받게 됐어요 저도. 저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케어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좀 더 영양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공급해 줘야 할 것들을 사실 음식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먹인다 하더라도 먹이는 거에 비해서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알게 되면서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영양제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100% 식물성이냐 아니면 합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의 차이더라고요. 100% 식물성을 먹었을 때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요. 합성이 들어간 약을 먹었을 때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약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어 건강하게 해준 그 일반 그러니까 음 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뭐라 해야 되나 100% 유기농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내성이 생겨서 또 이것도 중독이 된다고 해요, 약처럼. 제가 개보리 먹고 약처럼 중독이 됐던 것처럼 합성도 마찬가지로 중독이 되고 이게 서서히, 서서히 내 간도 폐도 망가진다는 거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미래 사회 건강과 나의 노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건강을 챙기면서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저는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 건강을 챙기면서 "어떻게 노후까지 준비해 줘. 그런 기업이 도대체 어딨어. 그런 마트가 어딨어."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안 할 이유 없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늘 병원에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는 거 정말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비위도 약하고 병원에 가면 사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늘 어 출산할 때도 일 주일씩 있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못 먹으니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살도 그냥 저절로 빠져버리고 예. 저는 이상하게 병원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면 일단 내가 노후에 안 아프고 어 내가 내 자녀가 안 아프고 내 가족이 안 아파야 내 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을 무조건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2020 년도에는 제가 건강 공부를 하는 한 해로 좀 제 나름대로 목표를 잡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건강은 제가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저도 제가 나이가 들면서 비염이 없던 비염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울산으로 오면서 울산에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공기가 안 좋아서 자연스럽게 비염이 생겼는데 그 비염도 고치게 되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 감기도 다 낫게 했고요. 중이염도 다 낫게 했고요. 비염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병원 가지 않고 고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남들은 다 수술해야 된다. 뭐 수술할 만큼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이 너무 싫었으니까 어쨌든 자연치유법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은 건강해져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고요. 저 또한 최대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자, 건강 케어 왜 필요한가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을 한번 챙겨보세요. 본인들도 이곳에 꼭 필요한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힘이 없고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배울 수도 없고 어딘가 나갈 수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건데 이 행복함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아프면 사실 이 걷고 뛰어다니는 것조차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거.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휠체어를 타야 될 테고 휠체어를 타거나 뭐 차를 타더라도 화장실을 가더라도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밥 해먹기도 힘들어지죠. 그죠? 밥 해먹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 살 수 없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있던 경제마저도 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프면 사람들도 아픈 환자들에게는 시어라고도 안 가겠지만 자기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안 좋은 에너지를 가져 오게 될까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그리고 장내 유해 독소,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인체의 뿌리가 우리의 장에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영유아 교육을 조금 구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에서 두 번째 뇌는 손이라고 했거든요. 손발, 이런 피부가 제2의 뇌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제2의 뇌가 장이라고 합니다. 장이라고 하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세라토닌의 90%가 장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체에서 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장 건강은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30%, 유해균이 5%에서 10%, 중간균이 60에서 65%일 때인데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그 결과 전신의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산균을 투입해서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만 먹이던 유산균을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장이 너무 안 좋아 있어서 늘 변이 좀 색깔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 디톡스를 한번 했어요. 유산균을 자기 전에 하루에 10포씩 먹고 자고 그것을 보름 동안 했어요. 보름 동안 하니까 정말 황금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산균의 효력을 또 봤고요. 그리고 유산균에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위만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 장만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 그리고 또 간만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자궁만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 이렇게 유산균들이 다 따로따로 있대요. 그런데 이 하나로 한 개만 먹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유산균이 있다라면 그걸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격도 이 부위별로 챙겨 먹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거. 더 효과적이라는 거. 네. 저도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효과라고 자꾸 발음하게 되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인체를 지키는 제2의 뇌, 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은 인체의 뿌리와 같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양분을 흡수해 생명을 유지하듯 인체는 장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한다. 흙이 오염되거나 뿌리가 병들면 나무가 시들듯 인체도 장이 병들며 시들시들 앓게 된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나 퇴비를 주더라도 뿌리가 약해서 흡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반대로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면 잎과 가지, 열매가 모두 튼튼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는 내용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내가 장이 좋아야 두뇌도 좋아지고 뇌 발달도 좋아지고 이렇게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진다는 뜻이죠. 만병의 근원은 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좋으면 조금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높아져서 건강 회복이 빠릅니다. 반면 장이 막혀 있거나 지저분해져 있으면 음식물이 모두 부패되고 배설 능력과 소화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려면 장 관리가 기본입니다. 조금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식도에서 항문까지를 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길이는 8m 안팎입니다. 이 중에서 6m를 차지하는 소장은 인체 최대의 면역 조직인 림프 조직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소장의 말단 부분과 음식의 최종 총착력인 1.5m의 대장은 장내 근총을 활용해서 음식물 찌꺼기와 각종 노폐물, 유해세균, 바이러스 등을 퇴치합니다. 참고로 동양인의 장이 서양인의 장보다 80cm가량 더 길고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 장의 길이가 더 길듯 채식 중심의 식사를 해온 동양인이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해온 서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양인의 상체는 신체에 비해 아주 큰 편이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약 12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청국장 제조기에서 콩이 발효되는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장의 상태가 좋을 때 음식물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음식물이 잘 발효되어야 좋은 영양소가 들어오고 부패되면 나쁜 노폐물, 독소들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장을 훼손시키며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장에서부터 들어온 독소와 노폐물은 혈액을 탁하게 하고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장내 유해 독소는 자, 첫 번째 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사, 세 번째 고혈압, 네 번째 당뇨, 다섯 번째 지방간, 여섯 번째 아토피, 일곱 번째 비염, 여덟 번째 천식, 아홉 번째 암. 이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만병의 근원이 장인 것이죠. 그래서 장내 유해 독소를 보면 쌓인 노폐물로 인해서 여기에 쌓인 노폐물로 인해서 변비, 설사, 치질, 복부 팽만이 되고요. 두통, 요통, 만성 피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구취, 채취, 천식, 기미, 여드름, 아토피 같은 경우, 알레르기 같은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피가 탁해서 고혈압, 비만, 당뇨, 심장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신장질환과 방광염도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며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 일어나고요. 정력 감퇴 됩니다. 만성소화 불량은 위하수증이 생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패한 병원균에 의해서 발암물질과 암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장에 병이 더 잘 생기는 이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는 그것을 분해해서 살균하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최종적으로 음식물을 아주 작은 분자로 분해해서 소장 앞부분의 내벽에는 소화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화액이 나오고요. 이 소화액으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지방을 지방산으로 각각 분해합니다. 이렇게 잘게 분해된 영양소들은 소장 안쪽 벽의 표면에 있는 수많은 돌기를 통해 흡수되고요. 이 접촉면을 펼치면 테니스 코트의 2배 면적이 됩니다.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이때 오염원을 코팅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일부 영양소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또한 독성 물질이 점막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대변에 분해해보면 3분의 1은 음식 찌꺼기, 그리고 3분의 1은 세균, 나머지 3분의 1은 장에서 떨어져 나온 점막입니다. 상한 음식이나 독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며 설사를 일으켜 빼내는 것도 대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 최종적으로 분해 처리하므로 대장 점막이 혹사당하기 쉽고 대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탁해지기 쉽고 그래서 소장에 병이 생기는 것보다 대장에 병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장보다 대장 관리에 더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야 한다는 이유겠죠. 유산균은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400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무게만 1에서 2kg에 달합니다. 그중 100조 마리가 대장에 살고 있다. 만약 황금색 변을 본다면 유산균이 많이 서식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색깔이 어둡고 냄새가 독하고 유해균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유익균은 음식물을 발효시키지만 유해균은 음식물을 부패시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중간균의 역할을 하고요. 장내 미생물에는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유해균, 이도저도 아닌 중간균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 유익균이 30%, 유해균이 5%에서 10%, 중간균이 60에서 65% 1대입니다. 대장에 사는 수많은 세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사실 나쁘기만 한 균은 아닙니다. 장이 튼튼해야 하고 장이 튼튼하려면 장내 유산균의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산균의 비율을 높이려면 식사를 현미, 채식 위주로 바꾸고 양질의 유산균과 몸에 맞는 식이섬유를 섭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산균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장내 유해균, 해로운 바이러스, 기생충을 억제하고요. 장내 유동 운동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설을 돕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통해 면역을 높여줍니다. 뇌에 화학 물질을 만들어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인체의 염증을 차단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균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장에 그리고 위에 이런 안 좋은 나의 몸 상태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간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포씩 먹는 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제가 장이 많이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니면 불량식품이 딱 제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반응이 바로 와요. 아, 이거는 안 좋은 제품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건강한 제품 꼭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장이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거든요. 진짜 장 건강과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은 유산균의 역할과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장 건강은 무병장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장내 유익균이 풍부하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음식 노폐물과 독소 유입은 차단되고 좋은 영양분만 유입되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고 세포가 새로 살아나서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진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요. 유해균은
고단백, 육류, 단백 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소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에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해당 균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줄어드는데 유익균은 따뜻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몸, 특히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찬물, 커피, 주스, 탄산음료, 맥주 이 같은 주류 같은 것을 마시게 되면 장이 차가워지고 유익균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장이 따뜻해야 유익균이 자라고 먹은 음식물의 발효가 잘 됩니다. 장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는 물론이고 온열요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체는 운동을 하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항상 잘 때에도 이불을 덮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식사요법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찬 음식을 삼가는 것과 상온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익균을 단기간에 증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산균, 식이섬유, 올리고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양요법은 고농축, 유산균 제제를 과량 복용해 단기간에 유해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떤 유산균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장까지 살아서 들어가는 생존율, 장 도달성이 높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장 점막에 잘 부착되어야 한다는 거. 세 번째, 장 내에서 잘 증식하고 오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유산균을 적절하게 섭취하며 배변이 좋아지고 황금색 변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유산균은 산과 알칼리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따라서 섭취할 때에 강산인 위산에서 죽고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산에 대부분 죽습니다. 많이 섭취해도 위산과 담즙에 다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유산균은 이중으로 코팅되어서 위산과 담즙에 살아남고 장에서 잘 풀리는 특수 코팅이 된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 코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유산균 상용화 기술 수준의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위산과 담즙에서 생존력이 월등한 유산균이 있는데 이런 유산균은 특수 코팅을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유산균 시장은 생존율이 뛰어난 유산균주를 발견해 배양하고 순기능을 하는 유산균 종류를 어떻게 배합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었습니다. 유산균은 사람의 장에서 사는 유산균을 먹어야 합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장에서 잘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나 유제품에서 자라는 유산균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에서 배양된 유산균은 사람의 장에서 살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장에서 증식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섭취를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마이크로바이옴 이 기능이 더해진 차세대 유산균입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며 인간과 공생관계를 맺고 서로 유익을 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오타라 하고 이들이 가진 유전 정보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은 인간으로부터 살 곳과 먹을 것을 제공받는 대신 유해균을 막아주고 대사작용과 면역 조절 기능을 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질병,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산균 그 이상의 연구로 확대되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게놈 또는 제2의 뇌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입, 귀, 눈, 생식기, 소화기 등 우리 신체 기관 모든 곳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장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총은 사람마다 분포나 구성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가 지문처럼 다 다릅니다. 미생물을 사람에 비유해보면 다 같이 이시성을 가졌어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각각의 유산균도 균주에 따라서 그 특성과 성질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 장 부착 능력에 뛰어난 균주도 있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균주, 증식이 뛰어난 균주, 부피가 큰 균주 등 저마다의 고유한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유산균도 많은 종의 유산균총이 있고 유산균총 내에서도 많은 종류의 유산균주가 있으니 유산균의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유산균주에 따라서 천냥지차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유산균을 고를 때에 한 포에 유산균 몇 마리가 들어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기능을 하는 유산균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종류의 유산균이 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몸에 도움되는 유산균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살 때에는 어느 기능에 해당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좋아지게 하는 유산균은 찾기 힘들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셔서 구매해서 건강한 장으로 제2의 뇌를 건강하게 살리는 현명한 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